이 시간은 신구약 중간사 페르시아 헬라 시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중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세계사명이고 성경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BC 550년 메디아 왕국을 병합하여 이란 고원 전체를 장악하고 이어 BC 547년경 리디아 왕국을 정복함으로써 밀레토스와 에베소 같은 이오니아 해안의 그리스 도시들도 점령합니다. BC 539년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며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포괄하는 대제국을 완성합니다. 이듬해 BC 538년 고레스는 유다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용합니다. 이 무렵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미 밀레토스, 에베소 같은 헬라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2세기경 그리스 북방에서 도리아인이 남하하면서 그리스계 주민 일부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오니아계 그리스인들이 에게를 넘어 밀레토스와 에베소 같은 국제 항구 도시에 정착합니다. 이 도시들은 교역과 왕래가 잦은 개방된 도시여서 자연과 세계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철학적 사고가 자라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연 현상을 신들의 행동으로 이해했습니다. 번개는 제우스의 분노였고 지진은 포세이돈의 삼지창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밀레토스의 탈레스는 자연의 변화 뒤에 하나의 공통된 원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 보았고,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를,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제시합니다. 이들은 자연을 신화가 아니라 보편적 법칙으로 설명하려 했고, 이들은 밀레토스 학파로 불리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소아시아를 지배하면서 페르시아는 각 도시에 총독을 파견하고 조공과 병력 제공을 요구하며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로 인해 자유로운 항해와 교역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이오니아 도시들은 정치적, 경제적 자율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결국 BC 499년 밀레토스를 중심으로 이오니아 도시들이 페르시아에 맞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BC 494년 라덴 해전에서 이오니아 연합함대가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그 결과 밀레토스가 함락되면서 이오니아 반란은 종결됩니다. 이 밀레토스 반란은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오니아 반란을 공개적으로 지원했던 그리스 본토의 도시 국가들, 특히 아테네를 응징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BC 490년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 본토에 상륙하면서 마라톤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테네 시민군은 방패를 맞대고 밀집해 서서 서로를 보호한 뒤 그 대응을 유지한 채 앞으로 밀고 나가며 긴 창으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자 갑옷이 가벼운 페르시아군은 이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명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는 패배를 설득하기 위해 다시 그리스를 침공했고 BC 480년 8월 테르모필레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 대군을 상대로 결사적인 저항을 펼치지만 패배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BC 480년 9월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스 해군은 페르시아 함대를 좁은 해협 안으로 끌어들인 뒤
움직이기 불리한 큰 배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 해군이 크게 패하면서 전쟁의 흐름은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쟁 이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BC 478년 델로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명분은 방어였지만 실제 운영은 아테네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동맹의 금고는 델로스 섬에서 아테네로 옮겨지고 동맹 자금은 아테네의 해군과 아테네의 도시 재건에 쓰였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도시 국가들은 더 이상 안정된 공동체로 머물 수 없고 전쟁과 제국 간의 경쟁이 일상이 되는 현실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도 자연의 근원이나 우주의 질서를 묻는 질문에서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옮겨지게 됩니다. 특히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기 때문에 말로 설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 결과 수사학을 가리키는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철학은 자연을 설명하는 학문에서 인간과 사회, 윤리를 다루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선언하며 진리의 기준을 인간 경험에 두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며 지식보다 덕과 윤리를 철학의 중심에 놓습니다. 이 사유는 플라톤의 이디아 이론으로 정립되고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논리학과 형이상학이라는 체계로 완성됩니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헬라 문화와 철학은 넓은 제국의 세계로 펴집니다. 알렉산더가 남긴 결정적인 변화는 그리스어가 제국 전역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자 사람들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도 함께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토아 철학이 널리 받아들여지는데 스토아 철학은 세상에는 일정한 질서와 이성이 있으며 인간은 그 질서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질서와 이성을 가리킨 말이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헬라 세계를 넘어 로마 세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로마는 군사와 행정으로 제국을 다스렸지만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설명하는 데는 헬라 철학의 언어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 헬라 세계 속에서 유대교도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알렉산더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나 이집트, 소아시아, 시리아, 그리스 도시들로 흩어집니다. 이들은 히브리어보다 헬라어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됩니다. 그 결과 BC 3세기 중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이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인데 이는 유대 신앙이 처음으로 헬라 세계의 언어와 개념 속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율법, 지혜, 말씀 같은 개념이 헬라어 철학 언어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로 번역되면서 단순한 말이나 명령을 넘어 이성과 질서, 우주를 관통하는 원리라는 의미까지 함께 담게 됩니다. 이렇게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 유대 신앙은 헬라 세계와 사상적 접점을 형성하게 되고 이후 신약 시대에 사상이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 도시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 회당은 예배 장소이자 교육 공간이었고 헬라어 성경이 읽히는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때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헬라 언어와 문화는 로마의 도로처럼 복음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